안데르센의 생애 한스는 14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스를 재봉사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조금도 바꾸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한스, 너도 이제 곧 고용사리를 가서 훌륭한 재봉사가 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 전에 견진성사를 받도록 하자. 그러면 기분도 말짱해질 테니까 라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년예와 비슷한 것으로 한 사람이 비로소 신앙적으로 어른구실을 하게 되었다는 천주교의 의식입니다. 견진성사를 받을 아이는 의식 전에 잠시 교회에 다녀서 천주교 교리를 공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부는 두 개의 조로 나누어 했습니다. 한 조는 부자나 신분이 높은 집 아이들, 다른 한 조는 가난한 집 아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한스는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부자 아이들 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난폭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구박받고 놀림받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라던 조에 들어갔지만 한스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의 아이들은 누구도 한스를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한 사람, 데네르론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한스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뛰어나게 좋은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데네르론이 한스에게 장미꽃을 주었습니다. 한스는 그 꽃을 꼭 쥐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맙다, 데네르론. 모두가 나를 상대해주지 않아도 나는 이제 결코 쓸쓸해하지 않을 거다. 너 같은 맘씨 고운 친구가 있으니까. 한스는 장미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견진성사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나들이 옷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외투를 고쳐 지은 것이지만 한스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구두는 태어나서 처음 신는 새 편성화였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쿡쿡 소리가 났지만 구두 등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한스는 일부러 양복 바지 아랫자락을 구두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모두들 이 멋쟁이 구두를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 그리고 이젠 가난한 집 아이라고 구박주던가 하진 않겠지. 한스는 우쭐댔습니다. 그러나 구두에만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하느님, 구두만 생각하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새삼 그렇게 사과하고 나서 한스는 또 새 구두 일을 생각했습니다. 자, 드디어 너도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은혜를 받은 거야. 이제 든든한 주인한테로 고용살이 가는 거지. 견진성사가 끝나자 어머니는 한스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코펜하겐에 보내주세요. 한스가 부탁했습니다. 코펜하겐? 거기에 이름난 재봉사라도 있니? 재봉사는 아니어요. 저는 코펜하겐에 가서 연극배우가 되고 싶어요. 뭐라고? 한스야, 그렇다면 너 이제껏 조금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꿈꾸면 고통스러운 처지를 만날 뿐이라고 내가 그토록 말했는데도 사람은 괴로운 처지를 당해보지 않고는 훌륭해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까지 여러 방면의 훌륭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었어요. 거기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해서 훌륭하게 됐다고 쓰여 있었어요. 저도 코펜하겐에 가서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지지 않고 그렇게 말하다가 한스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잠자코 생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도 코펜하겐에 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가도 좋아. 하지만 그 전에 저 점쟁이 할머니를 모셔다가
너의 이제부터의 운명을 점쳐보기로 하자.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안심할 수가 없어. 점쟁이 할머니의 점괘에는 나쁜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한스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점을 믿었으므로 만일 그렇게 되면 무리하게 코펜하겐에 가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점쟁이 할머니는 말했어요. 당신 아드님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 오덴세 거리는 아드님 때문에 정기 장식으로 꾸며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한스를 말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한스가 코펜하겐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근처 사람들은 14살밖에 안 된 아이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곳에 보낸다는 건 무서운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난처한 얼굴을 하고 저의 고집이 대단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려. 하지만 별일은 없을 거라고 난 생각하고 있다고요. 뉴보르까지 가서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친 바다를 보면 틀림없이 저희는 무서워져서 되돌아올 테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코펜하겐에 가도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한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누군가에게 샤르 부인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써 받는 일이었습니다. 샤르 부인은 지금 코펜하겐에서 제일 이름이 높은 무용가였습니다. 한스는 그 이름을 언젠가 코펜하겐의 극단에 왔을 때 분장실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한스는 이베르센이라고 하는 나이든 인쇄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극단 사람들이 곧잘 이 할아버지가 있는 대로 드나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베르센 노인은 처음 만나는 한스에게 간절한 부탁을 받자 난 샤르 부인과 친하다고 할 만한 사이는 아니지만 소개장쯤은 써줘도 좋아. 그렇지만 하고 말하고는 한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스야, 그런 연극이나 무용 같은 화려한 세계의 일은 바라지 말고 뭔가 손으로 일하는 직업을 택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 편이 위험성이 없고 부모님도 안심하실 거야. 어때? 아니에요. 한스는 어머니에게서 재봉사가 되라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도 더 단호하게 노인이 말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연극 방면에서 일하도록 하느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하하, 그런가? 그러면 써주마. 이베르센 노인은 열병에 걸려있는 것 같은 한스에게는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샤르 부인 앞으로 소개장을 써주었어요. 그걸 가졌을 때 한스는 벌써 자기 앞에 행복의 문이 열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춤까지 추었습니다. 드디어 출발의 날이 왔습니다. 한스가 태어난 날처럼 아름답게 갠 날이었어요. 역마차가 다니는 거리까지 어머니가 바래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거기에 와 있었는데 한스를 보자 꼭 부둥켜 안은 채 한마디 말을 안 하고 흐흑 소리를 죽여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오덴세 거리와도 드디어 이별입니다. 한스도 정말 슬퍼져서 마차 안에서 언제까지나 뒤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처음 보는 진기한 경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한스의 마음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한스가 비로소 혼자 남았구나 하고 절실히 느낀 것은 뉴보르에서 배를 타고 튠섬을 떠날 때였습니다. 목적지 코펜하겐은 튠섬에서 베베루트 해협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넌 세란섬에 있었습니다. 세란섬에 도착해서 육지를 밟자마자 한스는 해안에 서 있는 오두막집 그늘로 달려갔습니다.
하느님, 당신 외에 의지할 데 없는 저를 부디 지켜주시옵소서. 한스는 오두막 그늘의 모래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코펜하겐에 도착한 것은 1819년 9월 6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여인숙에 자리를 잡아놓고 한스는 우선 덴마크 왕립 극장에 가보았습니다. 오덴세에 온 적이 있던 이 극단 사람들을 회상하니 그리워서 마치 고향에라도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남자가 가까이 와서 입장권은 필요 없나요? 하고 말했습니다. 참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한스가 표를 받아들고 인사하고 가려고 하자 그 남자는 한스를 붙잡고 어린아이인 주제에 나를 놀린 작정인가? 돈도 지불 안 하고 어딜 가려고 해? 하고 호통쳤습니다. 한스는 황급히 표를 돌려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화숙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한스가 쓴 극이 이 극장에서 상연될 줄은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코펜하겐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에는 샤르 부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스는 견진 성사 때의 나들이 옷을 입고 그때밖에 신지 않고 두었던 새 편상화를 신었습니다. 모자가 너무 커서 곧 미끄러져 떨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쪽 손으로 밀어 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또 한쪽 손에는 이베르센 노인이 써준 소개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겨우 샤르 부인 집을 찾아내었어요. 한스는 초인종을 울리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난 듯 무릎을 꿇고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 하고 하느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떠걱떠걱 하고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났어요. 한스가 당황해서 일어나 돌아보니 시장 바구니를 든 여자가 한스에게 살짝 웃어 보이고 한스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돈이었어요. 한스는 그 돈과 여자를 번갈아 보면서 고개를 가요뚱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야 한스는 이 여자가 자기를 구걸하러 온 거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이런 훌륭한 옷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를 신고 있는데 한스는 울컥해서 그 돈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괜찮으니까 받아두셔요.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한스는 그 여자를 급히 불러 세워서 난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집 마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자, 확실하게 소개장도 가지고 왔는 거려. 라고 말하고 꼭 쥐고 있던 소개장을 내밀었습니다. 간신히 샤르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베르센이라는 분은 알지 못하지만 말이야. 연극을 하고 싶어하는 너의 기분은 알겠다. 그런데 넌 연극에서 어떤 역이 자신 있지? 샤르 부인이 이렇게 묻자 산도리온입니다. 라고 한스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그리고는 곧 무거운 신을 벗고 큰 모자를 탬버린 대신으로 들고 노래하면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샤르 부인은 갑자기 가정부를 불러 이 사람은 돌려보내 빨리 라고 분부했습니다. 열중했던 한스는 머리부터 찬물이 들씌워진 것처럼 퍼뜩 정신을 가다듬어 노래와 춤을 중지하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방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 훨씬 뒤 한스가 샤르 부인에게서 직접 들은 말인데 부인은 이때 한스를 미친 소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스는 자기가 기댈 유일한 지팡이라고도 생각하고 기둥이라고도 믿었던 샤르 부인에게서 이렇듯 냉정히 쫓겨났습니다. 한스는 실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 이럴 바엔 극장 지배인과 직접 맞닥뜨려보자.
한스는 가까스로 기운을 회복해서 지배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배인은 빼빼 마르고 힘없 멀쑥한 한스의 부탁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가 그리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공부도 그다지 안 한 것 같은데 공부부터 해야 되지 않겠니? 네, 어쨌든 저를 써주시면 공부도 하겠어요. 대학까지도 갈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극장 지배인은 귀찮다는 듯이 매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야윈 몸으로 무슨 배우가 되겠니? 헛고생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잘 먹으면 곧 살이 찔 거예요, 지배인님. 제 연극 솜씨를 좀 봐주세요. 제가 어떤 목소리로 대사를 외고 노래를 부르나 한번 시험해 봐주세요. 네? 한스는 매달리다시피 말했습니다. 난 지금 바빠서 더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지배인은 한스의 손을 뿌리치고 어디론가 총총히 가버렸습니다. 숫째 죽어버릴까? 한스는 극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줄곧 생각했습니다. 아니, 죽어서는 안 돼. 하느님이 지켜주고 계신다. 죽으면 하느님의 마음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 그날 밤 한스는 조금밖에 없는 돈 가운데서 표를 사 극장에 들어가서 연극을 보았습니다. 폴과 비르진이라고 하는 연극이었어요. 한스는 그 연극을 보며 옆 사람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인숙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니 이젠 아주 조금밖에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오덴세로 돌아갈까? 코펜하겐에 어디선가 일할까? 오덴세로 돌아가도 바너지 집으로 고용살이 하러 가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돌아가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저렇다니까 라고 웃음거리가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코펜하겐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한스는 신문에서 한 소목장이가 제자를 찾고 있는 광고를 읽었습니다. 한스는 곧바로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그 소목장이는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직공들이 신입생인 한스를 보고는 몰려들어 놀려댔습니다. 오덴세 공장에서 일을 생각하자 한스는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갈 데가 없게 된 한스 머리에 시본이라고 하는 이름이 떠오른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던가요. 시본이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코펜하겐의 음악학교 교장이 되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한스는 오덴세에서 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구걸쟁이나 미치광이로 오해받는 아이를 만나줄지 어떨지 한스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찌해서든지 코펜하겐에 있고 싶다. 그것만을 골똘히 생각하고 한스는 시보니를 찾아갔습니다. 시보니는 한스를 내쫓지 않고 만나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손님으로 와 있던 작곡가 바이제와 함께 한스 노래를 들어주었습니다. 노래를 마치자 시보니 입에서 생각지 않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매우 좋은 목소리다. 잘만 닦으면 훌륭한 가수가 될지도 몰라. 될 수 있는 대로 힘이 되어주지. 다음날 한스는 바이제를 방문하였습니다. 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말이야. 너의 일이 남의 일같이 생각되지 않아. 다달이 살아갈 정도의 비용은 줄 테니 열심히 공부해라. 바이제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죽으려고까지 생각했던 직후에 이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마치 꿈 같았습니다. 한스는 곧 이 기쁨을 편지에 써서 고향의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큰 즐거움도 9개월 후에는 캄캄한 절망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한스 목소리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변성기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겨울 동안 옷을 얇게 입고 해진 구두를 신고 다닌 일이 나쁜 자극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스군, 안 된 일이지만 너의 목소리는 이제 틀렸어. 가수 될 생각은 단념해. 역시 오덴세로 돌아가 너에게 맞는 직업을 구해보는 게 좋겠어. 시보니의 말을 한스는 어떤 생각으로 들었을까요? 한스는 즐거움의 편지를 보낸 어머니에게는 이제 더욱 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스는 오덴세에 있을 때 자기를 귀여워해준 굴베르라고 하는 군인의 동생이 코펜하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옳다, 그분을 찾아가자. 벼랑에서 떨어지던 사람이 나뭇가지를 휘어잡은 격이었습니다. 바로 오덴세에 있을 때 굴베르 군인 아저씨는 동생 굴베르 시인이 코펜하겐에 살고 있으니 어려운 일이 있거든 찾아가 보라고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한스는 먼저 편지를 보내놓고 시인 굴베르를 찾아갔습니다. 알겠어. 형님께서 전에 내 이야기를 편지에 써보낸 일이 있었지. 굴베르는 한스를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왕립 극장에 갔다가 실망한 거나 바이제에게서 밀려난 것에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거라. 배우나 가수가 되는 게 어디 그리 쉬운 건가? 그래, 배우가 되겠다는 결심은 여전한가? 네, 그렇지만 만일 배우가 못 되면 연극 대본을 써보고 싶어요. 영국의 셰익스피어처럼. 너의 기분은 잘 알겠다. 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지. 그러나 그 전에 해둘 말이 있다. 내가 보낸 편지 말인데 틀린 글자나 받침이 너무 많아. 무엇이 된다고 해도 기본이 되는 것은 학문이야. 굴베르는 집안 식구들에게 한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모두가 상냥하고 다정했습니다. 굴베르는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한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한스는 그날부터 값싼 하숙집을 정하고 매일같이 굴베르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하숙방에서 한스는 머리를 싸매고 원고를 썼습니다. 연극 대본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한스는 며칠을 두고 쓴 대본을 굴베르에게 가져가서 보여주었습니다. 대본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엉터리로 썼어야 되나? 틀린 글자와 논리가 맞지 않는 말이 여간 많지 않아. 집이 가난해서 상급 학교에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스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어요. 배우가 되는데도 글을 배워야 하는 거야. 게다가 대본을 쓰려는 사람에게야 더 말할 필요도 없지. 꼭 상급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명심해라. 네, 잘 알았습니다. 한스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얼마 후 한스는 왕립극장의 견습배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굴베르의 덕분이었습니다. 한스가 하는 일은 극장의 도구를 나르고 배우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한스는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배우들이 무대에서 하는 말을 연습했어요. 한 번은 이 극장에서 하는 연극 속에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필요했으므로 한스도 끼게 되었습니다. 무대를 한번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옷 같은 것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보통 때 그대로 나가면 되었습니다. 물론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한스는 무대에 올라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즐겁고 자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스는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무대에 나갔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한스의 마음 같아서는 길 가는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 해도 다 가고 설이 되었습니다. 설에는 극장도 쉬게 되므로 배우들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쉬는 극장에 한스는 볼일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하숙집에 들어앉아 있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극장 앞문은 닫혀 있었지만 뒷문은 열려 있었어요. 한스는 문지기에게 인사하고 분장실을 거쳐 무대 위에 나가보았습니다. 텅 빈 극장 안은 빈 의자만 줄지어 있을 뿐 무서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한스는 아무도 없는 이 무대에서 혼자 연극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스는 여느 때 익혀두었던 대사를 신나게 짓거려대며 몸짓, 손짓까지 해보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리어 왕의 대사였습니다. 넓은 극장 안에 한스 목소리만 쩡쩡 울렸습니다. 한스는 자기가 훌륭한 배우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설날인지라 어머니 생각, 고향 생각이 한층 간절했습니다. 어느 날 굴베르는 한스를 덴마크 최고 희극배우 링구렌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링구렌은 한스에게 여러 가지 연극의 대사를 말해보려고도 하고 표정이나 몸짓을 시켜보고 나서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 너는 배우감으로 적합하지 않은 듯한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되면 좋을지 나도 모르겠다. 글쎄 굴베르 선생에게 부탁해서 라틴어라도 공부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대학에라도 들어갈 수 있어. 한스는 대학 같은 데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무대에 서고 싶었어요. 가수도 틀렸고 배우도 안 되고 하지만 아직 무용서가 되겠다는 희망은 있었습니다. 무용가인 달렌과 가까이 하게 된 덕분에 한스는 달렌의 무용연습소에 들어가 무용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달렌도 한스에게 큰 기대는 걸고 있지 않은 듯 했어요. 그런데 한스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이 애는 이상하게도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는 거려 하고 이웃사람에게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심코 말했을 테지만 코펜하겐에 와서도 한스는 여러 방면의 사람들로부터 친절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골베룬센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과 딸도 아직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한스를 상냥하게 대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베룬센 부인은 여름이 되면 시인 라베크의 별장으로 피서를 가곤 했는데 이번엔 한스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라베크는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절대로 한스 같은 아이에게는 말을 걸지 않지만 라베크 부인은 상냥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스는 라베크 부인 앞에서 자기가 쓴 극 비슷한 것을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에렌슈 레겔의 작품이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에렌슈 레겔은 라베크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덴마크의 훌륭한 시인이었습니다. 맞아요.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내 마음에 들어서 한스는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한스의 솔직함에 크게 웃다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고 내가 바라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이 아닌 자기의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스의 반응을 살피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훌륭한 극을 쓰면 훌륭한 극장에서 훌륭한 배우들이 공연해 줄 거예요. 배우가 되는 일도 좋겠지만 작가가 되는 일은 더 멋지지 않아요? 한스가 기뻐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스는 그로부터 2주에 걸려서 비센베르의 도적이라고 하는 슬픈 곡을 써서 왕립 극장에 보내보았습니다. 극장에서 채택해준다면 한스는 극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스는 매일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회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달 가까이 지나서야 한 장의 쪽지와 함께 원고가 되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철자조차 틀리는 무식한 사람의 작품은 이 뒤로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스는 단념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비극을 썼습니다. 알프 소울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글자도 될 수 있는 대로 틀리지 않게 주의하며 썼습니다. 한스는 전번 일에 넌더리를 내지 않고 왕립 극장에 다시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극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스는 어쩌면 하고 가슴을 울렁거리면서 극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극장 측 사람은 다름 아닌 라베크였습니다. 이 작품은 무대에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돌려보낸다. 라베크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 작품에는 대단히 좋은 데가 있어. 초조해하지 말고 학교에서 공부한 뒤 힘껏 쓰도록 해. 그때를 즐거움으로 기다리며 말이다. 초조해하지 말고 학교를 나와서. 한스는 라베크의 말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해 보았습니다. 학교를 나와서라는 말은 들었어도 어떻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스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입학 공부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틴어 공부를 게을리했다고 화를 내던 굴베르의 얼굴이 역력히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굴베르 선생님, 용서하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저는 무대의 꿈에 너무 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스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도움의 손길이 뻗어 있었습니다. 한스가 쓴 작품을 2번씩이나 냉정하게 거절을 한 코펜하겐의 극장에는 보이지 않게 한스 신상을 걱정해서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상한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스 콜린이라고 합니다. 콜린은 어떻게 해서 한스를 알았을까요? 코펜하겐에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스에게 어느 날 한 장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고향 오덴세에서 이따금 만난 일이 있는 아름다운 소녀 텐델 론드의 편지였습니다. 한스는 지난번 텐델에게 자기가 쓴 대본 하나를 보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텐델은 그 대본을 자기 아버지의 친구를 통해 코펜하겐의 왕립극장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한스, 그 원고는 나에게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나 혼자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원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펜하겐에 계시는 아버지 친구를 통해 왕립극장에 제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코펜하겐에는 우리 부모님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 그분들을 찾아가 보세요. 혹시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편지를 다 읽고 난 한스는 자기 앞에 광명이 비춰오는 것 같은 희망에 차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한스는 그 후로 어떤 괴로움이나 외로움을 당해도 항상 정다운 소녀 텐델 론드를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흐뭇해지며 용기가 났습니다. 텐델 론드 부모님의 소개로 한스는 코펜하겐에서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요나스 콜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덴마크의 유명한 정치가로 농업을 크게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그 당시 콜린은 국정 요직을 맡고 있었으며
또한 왕립극장 지배인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콜린은 한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었고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라틴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오덴세에 있을 때부터 꿈꿔오던 거예요. 그래, 잘 됐어. 나는 이미 너의 일을 국왕께 직접 말씀드렸단다. 그랬더니 국왕께서는 이제부터 4, 5년간 너의 생활비용을 대주겠다고 말씀하셨어. 너는 슬라겔스의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는 거다. 비용은 하나도 들지 않아. 내가 학교에 당부해 놓았으니까 말이야. 너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일이다. 그걸 쓰는 일은 그 다음의 일이다. 콜린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한스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입을 번긋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던 학교에 부모도 아닌 콜린의 도움으로 들어가게 된 한스는 콜린이야말로 제2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펜델 룬드가 애써 소개해준 한스의 대본은 왕립극장에서 끝내 상연되지는 못했지만 한스는 펜델의 우정으로 소원이었던 라틴어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스가 17살이 된 1822년 10월의 어느 갯날 오후 한스는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슬라게세로 가는 역마차를 탔습니다. 한스는 앞으로 생활이 어떨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어요. 다만 돈 있는 미망인 집에서 하숙을 한다는 것과 그 미망인이 모든 편의를 보아준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국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돈은 3개월마다 콜린이 보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콜린 씨와 같이 나의 진보와 성숙을 기뻐해주고 나의 기쁨과 슬픔의 하나하나를 나와 같이 해주어 마치 자기 아들과 같이 나의 일을 생각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훨씬 뒤에 한스가 쓴 일생의 회상 가운데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스는 17살에서 21살까지 슬라게스 라틴어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교장은 마일슬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한스는 전에 그 사람이 쓴 어린 시절의 슬픈 노래를 읽고 아주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한 기억이 있어 마일슬링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저녁 늦게 슬라게스에 도착하여 여관에서 잔 한스는 이튿날 아침 일찍 마이슬링 교장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마이슬링 교장은 한스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며 콜린의 편지에 적힌 대로 한스에게 필요한 것을 빠짐없이 다 준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한스는 오덴세에 있을 때에도 늘 공상에 잠겨 지냈지만 슬라게스에서도 역시 공상 속에 잠길 때가 많았습니다. 사순절 첫 일요일에는 해마다 넓은 마당에서 동네 청년들이 놀이를 벌였습니다. 한스는 이 축제의 노래를 써서 딴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노래의 첫머리는 이러했습니다. 북쪽 나라 기운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에야말로 보여주리라. 동네 사람들끼리 하는 연극도 좋았지만 순회 극단이 오면 배우들의 연극을 보러 가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열리는 총쏘기 대회도 멋이 있었습니다. 동네 처녀들이 참석하는 댄스 파티도 즐거운 모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광경도 보았어요. 3명의 죄인들이 처형되게 되었습니다. 17살 된 소녀가 자기 애인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아버지를 죽인 채로 공범인 애인과 자기 집 하인과 함께 사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상급생들이 사형 강경을 보기 위하여 공부를 쉬고 마차를 타고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한스는 사형장에서 그 소녀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소녀는 자기 애인에게 안긴 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맥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애인인 남자는 붉은 얼굴로 얼른 보아도 씩씩한 사나이 같았습니다. 하인은 긴 머리칼 아래 흑빛 얼굴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맑게 갠 아침이었어요. 목사 3사람이 나와서 죄인들과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소녀의 맑은 목소리가 한스 귀에 울려왔습니다. 3사람이 서로 입맞추고 마지막으로 목사에게 입맞추는 광경을 보며 한스는 뛰는 가슴을 2손으로 눌러 가라앉히려 애를 썼습니다. 이윽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소녀의 머리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단두대 위에 놓였습니다. 한스는 빽빽히 둘러선 사람들의 틈을 뚫고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이어서 2 남자도 처형되었습니다. 3사람의 눈이 물끄러미 한스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스는 무언지 알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처형을 마친 집행인과 심부름을 하는 소년이 장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소녀의 할머니가 와서 시체를 관에 넣었습니다. 구경을 하던 농부들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체에 입혀놓는 옷은 고급품인데 그냥 버리는 건 아깝다는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사형장에서 본 광경은 평생토록 한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한스는 조용히 자기 방에 누워 갖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뜰의 포도덩굴이 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지고 판자 울타리가 쓰러졌습니다. 그 비바람 속에서 한스는 단두대 위에 놓여있는 창백한 머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소녀의 머리와 눈은 한스에게 한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한스는 21살 때부터 1년간은 헤루싱겔의 라틴어 학교로 옮겨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슬라게세의 라틴어 학교 교장인 마이슬링 선생이 헤루싱겔로 정근할 때 한스를 데리고 간 때문입니다. 마이슬링 교장은 이처럼 자기가 학교를 옮겨갈 때 한스를 데리고 갈 정도로 귀여워해 주었습니다. 한반 학생들은 모두 아직 어린아이들이어서 나이가 많고 키가 큰 한스는 여러 아이들 가운데서 우뚝 솟아 보였습니다. 한스는 그 어린 학생들 틈에 끼어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기하, 역사, 지리 등을 공부했습니다. 모두가 처음 배우는 학과였습니다. 그 중에도 기하라는 것은 신기하기만 했고 또 지도에 코펜하겐이 그려져 있는 것도 신기해 보였습니다. 마이슬링 교장은 일요일마다 한스를 자기 집에 오게 했고 교회에 갈 때에는 키가 큰 한스를 최고 학년 학생들 틈에 끼워주었습니다. 학교 공부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정오까지 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계속되었어요. 코펜하겐에서 하루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내던 때와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달라진 생활이었습니다. 공부 때문에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학교 생활 속에서도 우습고 재미있는 일이 덜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가르치는 스니트세 선생에게는 딸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만을 빼고는
모두 이 학교 학생들과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 선생은 가끔 하나 남은 어린 딸을 자랑하면서 이반 학생들 가운데서 사윗감을 고르겠다는 말을 해서 여러 학생들을 웃기곤 했습니다. 또 역사 선생은 언제나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한스를 나무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봐, 꺽다리군. 자네를 둘로 나누어서 강아지 2마리를 만들어 볼까? 한스는 눈이 둥그레지며 어리둥절했습니다. 한스는 헤네베르의 부인의 집에서 작은 방 하나를 빌려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스의 방 한 창가에는 포도 덩굴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뜰은 들판으로 이어져 있어서 뜰 가운데에 있는 작은 산이며 그 위에 있는 처형장이 한눈에 바라다 보였습니다. 한스는 오덴세에 있을 때처럼 저녁 때가 되면 곧잘 뜰에 앉아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담 밖에 몰려와 귀를 기울이며 아름다운 노래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편 괴로운 일도 많았어요. 마이슬린 교장은 몹시 엄격하고 또 날카로워 한스는 그를 퍽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대단히 잔소리가 많은 사람으로 빈정거리기도 잘했습니다. 불룩한 배를 내밀고 태가 가는 안경 안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면 한스는 저절로 움츠러들 정도였습니다. 마이슬린 교장이 질문을 할 때면 한스는 틀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마이슬린 교장은 앵무새처럼 한스의 대답을 흉내내곤 했습니다. 그게 우스워서 반 아이들이 웃어댔습니다. 그러한 일이 한스에게는 정수리를 얻어맞는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마이슬린 교장은 결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놀려주면서 가르치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습니다. 한스에게서 딱 짜인 규칙적인 학교 공부는 이것이 처음이었어요. 여러 학과를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콜린은 한스에게 공부하는 동안은 시를 짓지 않는 것이 좋다고 친절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시를 쓸 때마다 죄를 짓는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노력하여 첫 해에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슬라게스의 신문에 한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시로 말미암아 한스는 신문 발행자 바스트름 목사와 알게 되었습니다. 바스트름 목사는 한스가 쓴 알프소를 읽어보고는 힘껏 공부해서 당신의 재주를 더욱 빛내주시오 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테르 감독 목사의 취임식 때 부를 노래 가사를 한스에게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한스는 그 청탁을 받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멜로디는 이미 되어 있어서 한스는 그 멜로디에 맞춰 가사를 지으면 되었습니다. 그 노래는 수도원 교회에서 부르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는 마이슬린 교장도 참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스는 정성 들여 그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식에 참석하기 위해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한스는 수도원 병원의 부인들이 빨래를 널어 말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묘지 한 복판쯤에 왔습니다. 그때 시인 프랭크 나우스의 무덤이라고 새긴 비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비석은 금방이라도 쓰러지듯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무덤이라 생각되었어요. 시인도 무덤에 묻히면 이렇게 되는 것일까? 쓰러져가는 비석을 본 한스의 마음은 슬프기만 했습니다. 노래 부르기에 신이 났던 한스의 기분은 일시에 사라지고 슬픈 생각이 밀물같이 밀려와
마침내 엎드려 울고 말았습니다. 한스가 어디를 갔을까? 노래를 부를 시간이 됐는데 웬일이야? 한 학생이 울고 있는 한스를 발견했습니다. 한스는 학생들의 부축을 받으며 교회로 갔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한스는 오랜만에 그리운 고향 오덴세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덴세에는 할머니도 두 번째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만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단히 기뻐하며 한시도 한스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걷고 있으면 어머 저기 봐, 임금님 돈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행복한 아이가 지나가는 걸 하고 사람들이 속삭여댔습니다. 방학 때 코펜하겐으로 놀러가는 것도 한스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헤르싱게르 학교로 옮긴 후 여름방학 때 한스는 울프 해군 대장 집 야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작곡가 바이제도 와 있었어요. 에렌 슈레겔도 초청되어 왔습니다. 한스는 이 자리에서 최근에 지은 임종의 아들이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피곤해요. 잠들고 싶어요. 어머니 가슴에 안아 잠재워줘요. 하지만 어머니 울지 말아요. 그것을 약속해요. 어머니 눈물은 내 뺨에 불같이 뜨거우니. 훌륭한 사람들 앞에서 빈약한 시를 낭독한 것이 부끄러워서 한스는 엉겹결에 커다란 커튼 뒤쪽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한스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렌 슈레겔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의 작품을 그대로 베껴 낭독해서 라베크 부인한테 웃음거리가 된 바로 그 대시인이었습니다. 에렌 슈레겔은 새빨개져 있는 한스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굉장한 작품을 들려줘서. 이 시는 뒷날 외국어로도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부활절 휴가 때 한스는 어머니에게 라는 짤막한 시도 지었습니다. 이 시는 1830년에 출판한 한스 시집에 수록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은 시를 쓰지 말라는 선생의 충고를 받으면서도 한스는 시를 쓰지 않고는 못 베겼습니다. 마이슬린 교장이 시 쓰기를 금하는 동안 한스는 비극, 알프소우를 남들에게 읽어주는 것으로 문학에 대한 꿈을 달랬습니다. 마이슬린 교장이 문학작품 쓰기를 금한 것은 좀 분별을 가지라는 뜻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성적을 딴 한스는 기분이 좋아서 굴베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성적도 알릴 겸 자기 작품인 알프소우를 바치고 싶다는 얘기도 함께 적어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내 답장이 왔습니다. 왕립극장 장학생 안데르센에게 만일 나에게 무엇이든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즉, 너의 작품을 내게 바칠 생각을 아주 버리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세상이 다 알게 이러저러 하는 것을 나는 무척 싫어한다. 너의 뜻은 그만큼 나를 괴롭히는 일이 된다. 나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첫째 길은 학문하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힘껏 공부에 전념하는 일이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내게 감사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소한 일이지만 나를 너의 은사의 한 사람으로 꼽아주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 그것은 하느님만이 알고 계신다. 우리들을 심판하는 것도 하느님뿐이시다. 에프 하예프 굴베르.
한스는 편지를 읽고 몹시 슬프게 생각했습니다. 굴베르 성격으로 보아 확실히 화가 나서 이런 편지를 썼을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스는 조심스럽게 다시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훨씬 부드러운 답장이 왔습니다. 그제서야 한스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인 때에 한스가 코펜하겐 야외에서 시를 읽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무렵 한스는 마이슬링 교장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선생이 갑자기 한스 방에 들어와서 너 코펜하겐에서 시를 낭독했다고들 하는데 내 귀에 똑똑히 그 소식이 들렸거든. 그 시를 내게 보여줘. 그 가운데 시 비슷한 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부를 집어치우고 시란 걸 짓는 일을 용서해주지.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스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임종의 아들을 찾아내 주었습니다. 마이슬링 교장은 그것을 잡아채다시피 해서 훑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벼락같은 소리가 터졌습니다. 이런 것은 헛소리다.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을 쓰기 위해 너는 귀중한 공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었구나. 못된 것 같으니라고. 슬라게스에 있을 때부터 한스는 마이슬링 교장의 엄격함에 떨면서 공부할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이슬링 교장의 말은 뼛속 깊이 박혀왔습니다. 사실 콜린도 종종 한스로부터 마이슬링 교장의 엄격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스는 그 편지에서 결코 마이슬링 교장을 나쁘게 말하지 않고 자신은 아무리 해도 선생에게 만족할 만한 생도가 될 수 없다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콜린은 동시에 마이슬링 교장으로부터도 편지를 자주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콜린이 맡긴 한스의 공부하는 모습, 성적 따위 등이 칭찬조로 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린은 바쁜 중에도 틈을 내서 한스에게 마이슬링 교장은 결코 너의 일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힘을 내서 공부를 계속하라고 편지를 쓰기도 했던 것입니다. 1827년 9월 슬라게스의 나티나 학교에 입학한 지 5년 만에 한스는 코펜하겐에 돌아갔습니다. 콜린은 뮤렐이라고 하는 젊은 선생을 한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한스는 뮤렐 선생한테서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웃음쟁이인 마이슬링 교장에게 멍청이 취급을 받으면서 하던 공부와는 달리 친구 같은 뮤렐 선생과의 공부는 기분 좋게 진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년 후인 1828년 9월 23살에 한스는 기쁘게도 코펜하겐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대학 학장이 한스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시인 에렌 슈레겔이었던 것도 한스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그 해에 한스의 첫 시집도 출판되었습니다. 안데르센은 문학가가 될 인물이야. 극도 쓰지만 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학생들 사이에 이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한스가 하숙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농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안데르센 씨인가요? 농부는 이상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다가앉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한스는 수상하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거동을 살폈습니다. 농부는 주머니에서 책 한 권을 꺼내더니 그 책 마지막 장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스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악마가 나를 깨워서 글 쓰는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씌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다른 데서는 악마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 않소? 하고 농부는 말했습니다. 한스는 그 농부가 비록 차림은 허술하지만 자기의 작품을 읽어주는 사람이라 생각하니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질문을 듣다 보니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교를 부정하는 분이 아니요? 농부는 드디어 한스에게 대들었습니다. 한스는 더러 겁이 났습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면 남을 골려주려는 악한 힘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스는 그 사람에게 그 책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긴 했지만 실제 쓴 사람은 딴 사람이요. 군사 고문관 콜린이라는 분이 그 사람의 주소를 알고 있지만 그분은 지금 시골로 여행 중이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한스가 콜린의 주소를 적어주자 농부는 그제야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한 20일 후에 콜린에게서 묵직한 편지가 날아와 들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지방의 대지주로서 한스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라스무스 한센이란 사람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을 찾아가서 좋은 말씀을 듣고자 코펜하겐에 가서 귀하의 주소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나흘 지방에 여행 중이라 뵙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연은 대충 이러했습니다. 그즈음 한스는 넙디 넓은 유틀란트 반도를 여행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드디어 한스는 콜린의 마차를 빌려 타고 유틀란트의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곳곳에서 유틀란트의 소박한 사투리로 한스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목적지인 레르비히까지 가는 도중에 펼쳐진 넓은 황야는 꿈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모래가 햇빛을 받아 반사되고 있는 빛나는 사막이었어요. 이 여행이 끝날 무렵 한스는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작은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친구 한 사람이 살고 있어 일부러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